김종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유권자 세대 지형 변화, 이어서 부산 영도 지역 분위기까지 봤습니다. 투표의 힘 첫 방송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은 20대 총선과 관련된 제도적, 세대 구성상의 변화들이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그리고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수도권 의석이 이제 열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늘어난 열석,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 농어촌 의석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는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 지키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뭐 농어촌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기본적으로 투표를 했던 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고 기자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근데 좀 원칙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가 이렇게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대표하는 대표가 아니니까 뭐 몇 평에 한 명씩 그렇게 대표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원칙은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 이제 선거구를 문제 삼는데, 그러니까 그게 개수로 문제를 삼는데 보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에서 그럼 농어민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뽑힌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계층과 어떤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주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뽑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비례대표가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그 원칙과 원리 원칙에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렇게 대표하는 건 사람을 대표하는 거다. 우리가 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소 마리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어선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선 그건 이제 좀 원칙으로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민 기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연합되면서 지역구가, 그러니까 지역이 엄청나게 이게 넓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서울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이 과연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자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면 지역구민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역의 민심을 과연 제대로 대변을 해왔느냐, 그럼 이렇게 지금 농어촌 선거구 획정이 바뀌기 전까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농어촌 지역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바뀐 어떤 그런 선거구라든가 하다못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주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런 초대형 구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지금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원들을 뽑을 때 그 투표를 행사하기까지 정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언론 보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역구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서울 크기의 10배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냐? 그 지역구를 언제 다 도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쪽에 가보면 서울 크기 4배인 지역구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그것은 이제 동질한 성격의 지역이 묶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 넓이의 문제보다, 만약에 이를테면 지역구를 춘천에 딸린 군 하나를 뭐 화천군을 딸려주거나 뭐 또 강릉시 옆에 또 뭐 하나를 딸려주고, 그러면 인공위성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균질성을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선거구 획정 때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장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치면, 이를테면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된 사람들, 그 지역구들은 다 찢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여기에서 이제 뭐 그게 큰 원칙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게 냉정한 정치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사라진 집은 찢어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좀
뻔한 예. 수가 뻔한 장난질. 이를테면은 김경수 후보가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비서였고 예, 그래서 그랬었죠. 그 봉화 마을을 끼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동안 선거를 치렀는데 예. 그 마을만 떼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번 선거구 획정이 너무나 밀려서 쫓겨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짚고 좀 수정하거나 할 그런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몰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굳혀지지 못하고 심지어 환기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이 이게 늦어지면서 사실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소위 이제 여당이라고 얘기할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사실은 야당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필리버스터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게 야당만의 문제냐? 민 기자님이나 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구 획정은요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 무법 상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선거법이 적용되는 기간과 이번에 이제 획정이 되어서 적용되는 기간까지 빈틈이 생겼으니까 정말 큰 문제였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4월에 총선인데 3월 한 9일 정도에 됐던 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여당은 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았었고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잠깐 필리버스터링을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고 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 책임을 물을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저 역시요. 그러니까 여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구 획정안은 물론이고 이번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법안에 사실상 청와대가 사실상 뒤에서 컨트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됐든 새누리당 지도부가 됐든 협상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책임 논을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야당이 또 제대로 대처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가장 큰 책임론은 저는 새누리당에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 묻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물론 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건 자유입니다만 이게 국회나 아니면 상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에서 입법부를 향해 호통을 자꾸 치시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례대표 숫자가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석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두 분 생각은 이 비례대표가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우리 정치 현상에서 또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도리어 국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건지 의견을 좀 주시죠. 사실 저는 비례대표는 일장 일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 정치권에 이렇게 화두처럼 이 총선 선거가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던 화두가 신인들, 새로운 인물들, 새 피를 수혈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게 마치 개혁인 것처럼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는 좀 더 늘리는 게 저는 조금 더 우리 정치권의 어떤 다양성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비례대표가 초선 의원들의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초선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게 국회가 개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철저하게 관료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료들이 사실상 실무적인 영역에서 다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컨트롤하려면은 저는 폭넓은 경험을 가진 그런 다선 의원들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굉장히 우리 사회 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뭐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간 그런 많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그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비례대표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참 이번에 이제 유권자 세대 지형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70대 유권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이 44명인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여기서 근속을 한 경비들인데 한 번에 몽창 다 해고를 시키고자 마음을 먹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경비원들을 해고를 시키는데 명분이 너무 진짜 집행부에서 저 뭡니까? 우리 경비원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알려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는 KBS 1을 듣고 이 고정시켜 놨어요. YTN 뉴스 듣고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세 가지를 많이 보죠. 주로 보는 건 조선일보 제일 많이 봐요.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SBS, MBC, YTN, 민중의 소리 조선일보는 안 없고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 아닙니까? 이런 데서 한번 와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써줬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아주 연락 안 되는지 안 나와? 안 나오면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러니까 오늘 갔으니까 또 편집해가지고 또 하려면 아직 안 했어. 예. 요번에 이걸 계기로 조금 생각이 바뀐다는 100% 바뀐다는 게 아니고 약자편에 서가지고 이걸 진실을 알려주는 신문이 있다는 게 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이 삭발을 하면서도 참 울음을 참느라고 내가 눈을 감았지만은 처음엔 노조를 저 사람들이 왜 노조를 하느냐. 근데 막상 내가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야 이거 우리 힘은 안 되니까 노조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청소하고 경비가 제일 하파집니다. 제일 밑바닥이에요. 뭐 내가 이거 돈까지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자. 이런 사람답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지금 늘어났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두 분 생각은?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면 보수화된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속성들을 좀 더 이렇게 정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서울의 뉴타운 공약을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 때 지금의 새누리당 여권이 많은 득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여권 지지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뒤에 추적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까지가 지금 여당 새누리당의 대목이에요. 근데 정작 뉴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그 뉴타운으로 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30, 40대의 그렇죠. 연령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서고 나면 야권이 유리한 지역으로 또 오히려 더 바뀌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연령대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이제 대선에서의 그런 그 양상을 보면은 점점 더 그 보수화 성향이 이렇게 다른 어떤 변인보다 지역 변인만큼 강력해지고 있어서 일단은 그건 분명한 과제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그런 이념적으로 진보가 싫어서일까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보수화는 그런 이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경제적 보수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집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보수화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성세대들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주로 이제 보수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텔레비전이 종편이란 말이에요. 종편이 사실은 종합편성하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시사 보도가 거의 50% 이상이고 또 재방송 비율도 그게 50% 이상이에요. 그 막말 편파 보도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제재도 받았고 그래서 이 종편이 이번 총선에도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 한국에서 보수 여론은 보수 언론과 종편 등에 의해서 요즘은 또 지상파 3사까지 합세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좀 과대 여론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개혁 여론은 거기에 비해서 이런 거대 미디어들 때문에 지나치게 또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유권자 분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고지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비롯된 보수화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투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종편이라든가 지상파 3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적인 의제라든가 집권 여당 쪽에 유리한 의제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지지층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요. 중도층을 겨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는 크게 정말 어떤 큰 이슈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약간의 중도층인데 그 중도층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국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종편이라든가 보수 언론의 이런 식의 정치 약간 혐오주의적인 이런 보도가 결국에는 그 중도층으로 하여금 투표에 등을 돌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좀 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편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렇죠. 종편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종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 막말 방송을 계속 쏟아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공중파로 넘어오면 소위 지상파라고 얘기하는 공중파들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그냥 풀로 생방송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거기에 환호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에서 나쁜 감정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들이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종편이 막말, 왜곡 또는 편파 보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막말, 편파 보도를 하면 징계를 받고 또 재승인 심사에도 벌점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결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막말, 왜곡, 편파 보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형식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데 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정치권과 암수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이제 총선에서 이렇게 또 떨어진 정치인들이 종편에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출연 게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장에 전반전에 선수였던 사람이 후반전에 심판으로 뛰고 전반전에 심판이었던 사람이 후반전에 선수로도 뛰고 후반전에 저 팀을 위해서 내가 선수로 뛸 사람이 전반전에 심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확 관화한 것이고 네.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종편이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왜곡 보도를 할 때 양상과 네. 지금 종편이 편파 방송을 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네. 예전에는 여권 후보를 도드라지게, 여권 후보를 더 많이, 여권 후보가 더 박수 소리가 크게, 더 군중이 많은 것처럼 더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은 재미있는 게 야당 보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보다 야당을 더 비난하고 야당의 어떤 친노와 비노 이런 그런 틈을 벌리고 이제 그런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양상은 이런 막장 보도가 막장 정치를 낳는데 그게 오히려 야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이 갈등 구조는 전형적인 어떤 그 지금 종편이 보기에는 어떤 마치 사극의 그런 이제 권력 쟁투처럼 그런 구도로 흥미본위로 그려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링 때도 이 전국 주도권이 관심이 야당에 있던 것이 지금 또 이제 야권 단일화를 놓고 그런 기싸움으로 가가지고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으나 실제적인 결과로는 지금 전국 주도권이 상당히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야당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 기자님한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회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 안철수 대표, 공동 대표와 선대위원장인 우리 김한길 선대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는데 그러니까 뭐 개헌 저지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대위원장과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안철수 대표의 이 충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결국에는 김한길 그 선대위원장의 저 야권 통합 쪽으로 기울어진 스탠스는요.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에서 예비 후보들이 정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지금 상임 공동대표를 빼고는 거의 지금 뭐 3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지고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들이 많이 좀 염두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향후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을 할 것이냐 혹은 뭐 상승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흔히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쪽으로 분명히 쏠림 투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정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 기자님한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김한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후보가 2명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든 필패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 갖고 접근을 하시는 거고 호남에서야 사실은 그렇게 나와도 문제가 없지만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고 기자님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주장을 야권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진보라고 표현하는 쪽에서 더 지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김한길 의원에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할 때 그럼 출마를 안 하려고 나간 것이냐? 거기 그러니까 산수잖아요. 탈당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후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도 이치에 안 닿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선거도 치러보기 전에 다시 자기가 나왔던 정당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몰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미 야권 통합론은
용어부터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 당의 어떤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은 이제 독자 노선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예.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연대론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갈라질 틈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갈라진 모습이 보이면 지지율이 하락 요소예요. 갈라질까 말까 이렇게 토론하는데 국민들이 저당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면서 지지를 보내줄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지지율은 추락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갈라지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지켜보다가 저쪽에서 탈영병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컷오프 규정을 오히려 들이밀 수도 있죠. 뭐냐면 거기 나온 건 좋은데 우리 컷오프 규정이 있으니 이걸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오라. 그러면서 오히려 배리어를 두면서 예. 야권 연대에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 정치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미 야권 통합론의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국민의당은 제가 봤을 때.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민 기자님한테 드릴게요. 그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가실 걸로 보십니까? 통합을 거부하면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예. 대권을 행보해둔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기 네. 때문에 네. 총선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